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 최태현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10주차 강의를 하게 됐네요. 이제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과 대면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6교시는 교재 국어인 예술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하고요. 이제 그 끝에 과제 세 문제가 나오죠. 생각 나누기, 질문 세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과제이고요. 이 과제 중에서 기말고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교시에는 제가 준비한 기독교 미술에 대한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국어, 예술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화려하고 아름다운 PPT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내용이 좀 예술에 관해서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히 따라가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네 개로 되어 있어요. 첫째, 예술이란 무엇인가? 둘째, 오늘의 예술은 어디로? 셋째,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신앙과 예술의 균형 잡기. 참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일반적인 예술부터 시작하냐면요. 이 기독교 세관 교재를 저희 기독교학부 교수들 몇 분이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의도가 일반 학생들도 지금 일반 기독교인 아닌 학생들도 이 교재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기독교 세관 수업을 그래서 일반적인 접근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독교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우리가 편집 계획을 짜서 이런 식으로 대체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예술이란 무엇인가부터 나가봅시다. 화려하죠?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그 현장 작업을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런 종류의 예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공공예술, 퍼블릭 아트라고 해서 공공장소 공공 시민을 위한 이런 예술을 하는 것을 퍼블릭 아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 중에서도 소위 커뮤니티 아트에서 공동체 예술 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그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충무에 그 마을에 이렇게 화가들이 와서 또는 미술대 학생들이 와서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런 관광에도 도움을 주고 그 마을 주민에게도 이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예술이 공동체 예술이에요. 또 그래피티 아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만 낙서하는 거 있죠. 무슨 굴다리 같은데 벽에 이렇게 낙서처럼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래피티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의 장르가 됐죠, 지금. 자, 그럼 우리 멀리서 한번 예술을 찾아봅시다. 서양 예술이 시작된 것은 그리스에서 확립됐어요. 물론 그리스 문화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제 생겨나서 그 영향들이 있죠. 특히 이집트의 영향이 그리스에 강하게 넘어왔죠. 예를 들면 조각도 고대 이집트의 조각이 에게 문명을 통해서 그리스에 와서 그리스의 조각으로 아주 완성이 됐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의 예술 개념을 테크네라고 해요. 사실 이 말은 지금 테크놀로지의 근원이 된 말이에요. 이 테크네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테크닉하고 아트를 다 결합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성을 사용해서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제작해내는 모든 숙련된 활동을 테크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에게는 뭐 순수 예술, 실용 예술 이런 게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각, 건축, 공예 이런 게 다 그냥 테크네예요. 또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다 테크네예요. 뭐 무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테크네 크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 개념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에 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이런 이 테크네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그 예를 들었는데요. 직조라는 건 천을 짜는 거고요. 자수, 그 천에다가 아름답게 수를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수를 놓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장식물 이런 모든 것을 테크네로 예술로 봤습니다. 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이런 이제 테크네에 종사하는 테크네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드는데요. 피리 연주자, 조각가, 목수, 제화공, 즉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술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이렇게 어떤 순수 예술만 하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지 않고 신발을 만들어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기능을 발휘하면 예술가의 경지에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지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정의를 하기를 이성적 원리를 따르는 혼의 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단순히 생각 없이 기능만 가진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 작용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도 이성의 활동의 하나예요. 그래서 칸트가 소위 예술의 원리를 판단력 비판이라는 데서 썼죠. 그것도 판단력도 인간의 오성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에도 반드시 이성적 능력, 이성적 역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스인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이 테크네를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리스인들은 비례적인 것을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니까 비례에 맞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예술은 수학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라는 건 기하학적인 수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메트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게 이제 수학에 다 예술에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미라고 하면 객관적인 비례의 원리로 정의되고 예술의 세 가지 기본 원리를 균형, 비례, 조화로 봤습니다. 이게 다 비례에 맞아야만 균형과 조화로운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이 균형과 비례와 조화를 가진 어떤 비례 관계를 황금비로 그들이 찾아냈어요. 황금비는 그 일종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그 피보나치 곡선을 만드는데 그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1대 1.618이에요. 이 비율을 이상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했다고 봐서 그들은 뭐 회화, 건축, 조각, 시에까지 이 비율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면 파르테논 신전도 이 밑에 이 가로 밑변이 1.618이고요. 이 밑바닥에서부터 그 천정 지붕, 지금은 망가졌는데 없어졌는데 지붕까지가 1이다. 그래서 1대 1.618을 가지고 이 건물 모양도 지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각들도 마찬가지예요. 밀로의 비너스를 보면
이렇게 황금비로 되어 있는데 이 발끝에서 배꼽까지가 하체인데 1.618이고요. 배꼽에서부터 머리끝까지가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리를 굉장히 길게 해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체가. 옆에 보면 아폴론 신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꼽에서 발끝까지가 1.618이고요. 배꼽에서 머리끝까지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비례,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그 비례를 생각을 해서 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7등신 개념이 나왔어요. 머리에 7배, 나중에 8등신 해서 머리에 8배. 그래서 점점 다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람보다 더 훨씬 길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다리가 짧아 우리 인간들처럼 하면 다리가 짧아 보여서 아름답지 않다고 본 거예요. 일리가 있죠. 자, 이런 그리스인들의 엄격한 그 비례의 개념을 사용한 아름다움이 이제 영향을 계속 줍니다. 이 영향은 로마나 중세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주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근대에는 신고전주의, 프랑스의 다비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여기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운 개념은 형식미를 항상 추구하면서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죠. 다윗. 이거는 배꼽에서 머리가 1이라면 배꼽에서 다리 끝까지가 1.618은 아니고 그보다 좀 작다 그래요. 1.5 몇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거죠. 이 형식을 하면 그래서 조금 줄인 거죠. 다리를 좀 더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기준을 그리스인들의 그 비례미의 기준을 나름대로 다 따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의 기준, 그리스적인 비례의 아름다움, 이 근대에 와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끝나고 16세기에 매너리스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르네상스의 대가들처럼 자기들이 하면은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변형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비례가 아니라 더 우아함이라든지 정묘함, 섬세함 해서 이렇게 얼굴을 길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 구도를 변형시킨다든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미를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파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7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에서 이제 페로라는 건축가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인 비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연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생각이 이제 영국에서도 꽃피었어요. 영국의 계몽주의 미학자인 허치슨과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미학자인데요. 아름다움은 개인의 미적 감각 또는 취미다. 해서 테이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아름다움의 기준이 주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세기의 독일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이걸 이 두 가지 객관성과 주관성을 종합을 했어요. 아름다움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라고 봐요. 마치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그러나 이러한 그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미감을 점점 이렇게 추구해 나가다 보면 공통적인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센수스 코무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객관적인 기준이 공통 감각이라는 미적인 기준이 있다. 이제 칸트는 이렇게 양자를 종합하려고 했죠. 그러나 칸트 이후에 19세기에 가면 이런 신고전주의는 이런 그리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를 했지만 새로 등장한 낭만주의는
인간의 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과 추함의 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예술이 인간의 고통이나 추함을 통해서 또는 비참함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진리, 삶의 강렬한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또는 어떤 신비, 자연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신의 신비 이런 걸 찾으려고 했죠. 낭만주의에서. 또 20세기 초반의 아방가르드 운동, 피카소의 큐비즘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그런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깨트리고 오히려 더 추한 것과 불균형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인간의 얼굴이나 몸을 이렇게 분해한다든지 해서 표현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이제 제시한 거죠. 20세기 들어와서 이런 경향을 보면 이제 점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주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하고요. 이제는 아름다움 자체를 이제 추구하지도 않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자, 그래서 오늘날의 예술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볼까요? 그 대표적인 또 우리 그 천안에서 좀 알려져 있는, 왜냐하면 그 아라리오 미술관에 여러분 그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조각들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의 화가의 작품들이 많이 있죠. 거기 이렇게 여자 소녀가 이제 백을 들고 있는 그런 상도 있죠. 그것도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입니다. 이제 그건 그렇게 쇼킹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아주 쇼킹하죠. 해골에다가 8,601개의 인조 다이아몬드를 박은 작품이에요. 이제 실제 해골에 백을 백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았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신의 사랑입니다. 2007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허스트의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가 다음 작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 이 작품의 아이디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해골을 그렸다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건 인간의 죽음, 유한함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허스트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건 맞아요. 이러한 경향을 이제 포스트 모던 예술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술 철학자 아서 단토는 예술의 특정한 역사적 방향이 상실되었고 이제 전통적인 예술은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예술은 일종의 다원주의예요. 어떤 예술의 획일적인 정의가 없고 여러 가지 정의가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조영남 씨 그 화투 그림 이런 걸로 막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과연 그 미술의 개념이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되느냐, 아니면 직접 자기가 그리거나 제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내가 꼭 제작을 안 해도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그건 내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요, 조각이나 심지어 그런 회화 작품도 자기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제자들에게 맡겨서 자기 이름으로 팝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식의 그걸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남 씨도 이제 미술계에서는 조영남 씨가 정말 그 그림의 아이디어, 개념을 제공했다면 그 화가한테 돈을 조금 준 것은 좀, 그래서 자기는 비싸게 판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장당 10만 원 주고 자기는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되지,
이것이 무슨 사기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안 된다라고 미술계에서는 조영남 씨를 옹호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개념 미술의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술이 이렇게 다양해진 거예요. 내가 제작을 안 해도 내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어떤 불변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가치든 간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추구해요. 그것이 인간에게서 나왔고 인간의 어떤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뭐 파괴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인간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죽음을 신의 사랑과 연결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표현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상업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상업적인 이익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요즘은 말이죠. 이 작품이라는 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똑같은 거를 여러 사람 시켜서 여러 개를 제작해도 그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 작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2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20개 제작을 그 작가가 하는 거예요. 남을 시켜서. 그러면 그 20개까지는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 오리지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참 요즘 이렇게까지 됐어요. 매니팩처. 내가 여기 그러나 뭐 몇만 개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10개,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가격을 파는 거예요. 오늘날 예술이 이렇게까지 상업화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예술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조금 더 살펴보죠. 이 말을 한 사람은 여기 한스 로크마커라는 네덜란드의 크리스천 미술사가예요. 우리나라의 책이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rt needs no justification 해서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예술이 자기를 이렇게 뭔가 변호하고 뭐 어떤 이념을 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목적의 를 위해서 내가 작품을 그린다. 이런 거는 진짜 예술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프로파간다. 어떤 정치 이념을 위해서 내가 예술을 그린다. 그것도 예술의 정당화에 속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예술가 자체의 이제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치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세계관에는.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서 뭐 당이 우리 공산당이 또는 무슨 당이 우리 집단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념에 의해서 그것을 그리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술가 개인의 세계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서양 예술이 위기는 이러한 세계관과 예술 작품이 분리가 된 것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까 말한 이 데미아노스의 작품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진지한 의미를 갖느냐, 의미를 부여했느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거죠.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를 너무 이제 높게 생각해서 초월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은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 비평가만 평가를 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시하고 팔고 이런 어떤 세계를 따로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과 삶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로크마커는 신비화된 예술이라고 봐요. 이렇게 예술이 신비화될 때 그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이 어떤 인정을 못 받고 절망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데미안 허스트 같이 굉장히 인기를 끈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대중예술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지한 이제 로크마커가 주장하는 것은 예술은 진지한 자기 예술가의 세계관이나 신념이나 그리고 그가 관찰한 세계, 경험한 세계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스 로크마커는 한편으로 예술가, 오늘날의 예술계를 비판하지만 동시에 또 이 기존의 기독교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이런 주로 개인적인 경건주의에 만족을 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뭐 복을 받고 또는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좀 단순하죠. 단순하고 또 근본주의적인 경건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입장에서 현대 예술의 이 파도에 대해서 아무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삶에 대해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개입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기독교는 복음 전파와 자선 사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술이나 과학이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결과를 이제 로크마커는 비판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와 현대 문화의 관계의 무지해서 음악, 건물, 디자인 이런 모든 것을 결국 비기독교인이 주도하게 되었고 교회조차도 그런 비기독교인들이 다 건축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이런 식이 되었고 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약화되었다. 상실되었다. 두 번째는 예술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술은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은 신앙에 위배된다. 이것은 방종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서 예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긍정적인 일종의 성령의 은사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의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가 갖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칼빈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기독교 세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크마커의 제안은 오늘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통곡하라, 기도하라, 사고하라, 그리고 일하라.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예술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예술가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신앙과 세상의 분리주의에서 벗어나고 예술적 은사를 발휘하되 시대의 세계관과 진지하게 대결하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예술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안은 기독교적인 대안이죠. 두 번째는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술가가 자기의 신앙과 세계관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유파의 방식이건 성실하게 표현하면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것이 나중에 선교로 연결될 수 있지만 어떤 선교를 위해서 예술을 한다. 이렇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죠. 그래야 예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과 예술의 균형 잡기. 이 배경도 정확히 지금 파악은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그 네덜란드에 이런 해양 화가들이 많았거든요. 17세기. 근데 이 사람의 특징 하늘을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이 통치,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묘사하는 건 자기들의 자기들의 진취적인 어떤 삶을 표현하려고 또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과 예술을 잘 연결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항상 이 칼빈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 또는 칼뱅의 예를 들면 이렇게 봅니다. 이 예술을 인류의 공통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탁월한 은사로 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 성막을 지은 오홀리압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탁월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카이퍼는 예술가의 근원적인 신미안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거 인정을 했죠. 이것도 칼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칼빈이나 카이퍼의 생각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메타포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그 비가시적인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가 표현하는 게 예술인데 그리스적인 형식미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형식미에 어긋나는 추함이나 하찮음에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꽃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잡초도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색깔을 안 가진 잡초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더 바람직한 오늘날 기독교의 미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인간의 활동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구속과 완성의 영역과 만날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은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좌절하고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만약 영원한 삶이 있다면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이러한 예술가의 삶의 의미의 추구가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추구하는 구속과 완성과 만날 수 있다. 이런 그 만남의 접점을 크리스찬 예술가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해내는 것이 좋은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택하든지 간에 거기에 담긴 그 정신, 세계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로크마커를 비롯한 개혁주의의 미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진정한 기독교 예술은 비례와 균형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물의 모습도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 참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시선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인데 뭔가 잘못 썼는데 1952년일 겁니다. 이 워너 셀먼이란 미국의 화가가 만든 그리스도의 초상인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아주 미남의 스칸디나비아의 백인 금발의 청년으로 묘사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18세기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이건 실제로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 청년 하나를 찾아서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정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뭔가 인간적인 느낌이 나타나죠. 이 그림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무슨 영화배우 이렇게 멋있게 그린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인간적인 의미가 더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볼 때 이제 렘브란트가 더 좋은 그림이다. 기독교 회화 중에서도 렘브란트의 예수 그림이 더
이 셀먼의 그림, 우리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셀먼의 그림보다 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다.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예술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 예술이라도. 자, 이상입니다. 우리 생각 나누기 하면 현대 예술에 대한 로크마커의 의견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여러분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인 아름다움, 그리스인들의 아름다움과 근대인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름다움의 생각.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예술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기독교적인 관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균형이 없는 추해 보이는 그런 사물들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맞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요,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는 예술 작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접해본 미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 여러분이 음악하고 영화 이런 일반적인 작품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음악이나 영화는 여러분이 많이 접했을 것 같고, 미술과 문학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접했을 겁니다. 한번 한두 가지에만,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이 이제 이 세 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 감사합니다.